나와 조한결은 결혼 3년 차, 석 달째 각방을 썼다. 지난 석 달간 우리의 신혼집은 고요한 무덤과도 같았다. 그는 서재에서 잤고 나는 2미터 폭의 안방 침대를 혼자 지켰다. 아침 저녁으로 나누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시부모님 앞에서 다정한 부부 연기를 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우리 사이의 대화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조한결이 내세운 이유는 그럴듯했다. 회사 상장을 앞두고 자금 조달을 책임지는 부사장으로서 스트레스가 심해 신경쇠약에 걸렸다는 것이다. 시끄러운 것도 싫고 늦은 귀가로 내 휴식을 방해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화학공학 석사 학위를 가진 고등교육을 받은 이성적인 여성으로서 나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었다. 그의 다크서클도 날이 갈수록 굽해지는 머리숱도 거짓이 아니었으니까. 심지어 나는 내 전공을 살려 그의 숙면을 돕는 아로마 오일을 직접 블렌딩해주고 매일같이 몸에 좋은 보양식을 만들어주기까지 했다. 오늘 오전에 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그 끔찍한 물건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발견은 마치 내 뺨을 후려치는 소리 큰 따귀와도 같았다. 조한결은 결벽증이 있어서 서재를 자신의 금역으로 삼았다. 평소에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조차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는 급하게 나가느라 중요한 계약서를 책상 위에 두고 갔고 내게 회사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계약서를 전해주고 돌아온 나는 홀린 듯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그의 서랍을 정리해주고 싶어졌다. 잠금장치가 있는 맨 아래 깊숙한 서랍을 열었을 때 내 손은 그대로 멈췄다. 온갖 데이터 케이블과 외장하드가 뒤엉킨 깊숙한 곳에 수입산 러브젤 한 병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짙은 남색 병에 전부 영어로 된 라벨, 실크처럼 부드러운 감촉과 오래 지속되는 발열감을 특징으로 내세운 제품이었다. 만약 그저 러브젤 한 병이었다면 나도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자란 스트레스가 심할 때 스스로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기도 하니까 생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나는 강지윤이라는 점이다. 국내 유수의 화장품 회사 연구개발팀 팀장이자 베테랑 화장품 포뮬러 개발자. 나는 액체의 부피, 밀도, 소모량에 대해 병적일 정도로 민감했다.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지난주 손톱깎이를 찾느라 우연히 이 서랍 한쪽을 열어본 적이 있었다. 그때 이 물건은 바로 그 자리에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 상태로 있었다. 내용물은 병목까지 가득 찬 200ml짜리였다. 그런데 지금 내가 손에 들고 가볍게 흔들어 빛에 비춰보니 액체는 병의 절반까지 줄어 있었다. 일주일 만에 100ml가 사라진 것이다. 내 머릿속은 순식간에 정밀한 원심분리기처럼 고속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남성의 자위 행위 시 1회 소모량은 보통 3, 5ml 정도다. 조한결이 타고난 정력가이거나 극강의 부드러움을 추구한다 해도 1회에 10ml가 한계일 것이다. 100ml가 줄었다는 것은 그가 이 일주일 동안 최소 10번에서 20번은 사용했다는 의미다. 일주일은 7일. 평균적으로 하루에 3번 꼴이다.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올해 32세인 조한결은 운동 부족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잦은 술자리로 몸 상태가 엉망이라는 걸 내가 가장 잘 안다. 우리가 각방을 쓰기 전에도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제대로 하기도 벅찼고 그마저도 매번 서둘러 끝내기 일쑤였다. 하루이 3번의 고강도 행위는 신경쇠약에 시달리는 중년 남성의 자위라고는 절대 볼 수 없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다. 이 물건을 그 혼자 쓴 게 아니라면, 그리고 자위용이 아니라 그 행위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오직 실제 성관계, 그것도 다량의 윤활제가 필요한 특수한 플레이를 동반해야만 이렇게 경이로운 소모량이 나올 수 있다. 위 속에서 역한 것이 치밀어 올랐다. 마치 파리를 삼킨 기분이었다. 나는 의료용 니트릴 장갑을 꼈다. 집에 상비해두는 내 직업적 습관이다. 조심스럽게 병뚜껑을 열자 달콤한 복숭아 향이 코를 찔렀다. 하지만 내가 맡은 것은 단순한 향료 냄새가 아니었다. 아주 희미하게 이 제품 본연의 향이 아닌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체액이 섞인 후의 냄새,
지극히 옅었지만 매일같이 화학약품을 다루는 내 코에는 유난히 역하게 느껴졌다. 병입구 가장자리에는 채 닦이지 않은 끈적한 잔여물도 남아있었다. 이 물건을 바라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다가 다음 순간 들끓었다. 조한결이 바람을 피웠다. 이 결론에 도달하자 지난 석 달간의 모든 정황들이 퍼즐 조각처럼 빠르게 맞춰졌다. 그는 집에 오면 늘 가장 먼저 샤워를 했고 유난히 오래 했다. 바디워시는 눈에 띄게 빨리 줄었다. 그의 핸드폰은 몸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었고 샤워할 때도 욕실에 가져가 음악을 틀었다. 그가 말하던 야근은 종종 밤 9시, 10시가 되어서야 끝났지만 그는 피곤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무언가를 분출한 뒤에 흥분 상태거나 현자 타임의 냉소적인 모습을 보였다. 나는 그게 전부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 줄로만 알았다. 알고 보니 다른 여자에게서 정력을 다 짜내고 돌아와 나를 마주하니 자연스레 신경쇠약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 러브젤을 들고 서재의 통유리창 앞에 섰다. 창밖의 잿빛 하늘을 보았다. 분노했냐고? 물론이다. 하지만 나는 울지도 물건을 부수지도 않았다. 오랜 실험실 생활은 나에게 극도로 안정적인 감정 통제 능력을 길러주었다. 실험 데이터에 이상이 생겼을 때 무너져 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오직 냉정하게 변수를 찾아내고 오류의 근원을 밝혀낸 다음 그것을 수정하거나 파괴할 뿐이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조한결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그는 친구가 줬어. 혼자 쓴 거야. 기계 닦는 데 썼어. 극만 가지 핑계를 댈 것이다. 내게 필요한 것은 증거. 빼도 박도 못할. 그를 만겁불복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증거다. 나는 그 러브젤 병을 서랍 깊숙한 곳에 원래 있던 그대로 넣어두었다. 각도까지 맞추고 병에 묻어있던 작은 먼지 자국까지 완벽하게 복원했다. 그리고 장갑을 벗어 문서 세단기에 넣어 갈아버렸다. 서재를 나오며 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힐끗 보았다. 사진 속 조한결은 나를 끌어안고 엘리트인 척 위선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옆에는 그의 부모님, 그리고 그의 남동생 조한솔과 재수씨 손유리가 서 있었다. 손유리. 내 시선은 손유리의 그 청순하고 무해해 보이는 얼굴에 1초간 머물렀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오른쪽 눈꺼풀이 세차게 떨렸다. 이 러브젤의 소모 속도는 그 여자가 그의 바로 곁에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부르면 언제든 달려올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핸드폰을 꺼내 물건 하나를 주문했다. 사설 탐정은 아니다. 너무 느리고 상대를 경계하게 만들 수 있다. 내가 산 것은 차량용 방향제로 위장한 초소형 녹음기 2개였다. 배터리는 72시간 지속, 소리 감지 녹음 기능이 있었다. 조한결, 내가 그렇게 스릴 넘치는 걸 좋아한다면 내가 더 큰 판을 벌여줄게. 이틀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밤에 조한결이 돌아오면 여전히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에게 현관등을 켜두게 했고 그가 목이 뻐근하다고 투덜댈 때는 다정하게 주물러 주기까지 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내 손길을 피하며 몸을 움츠리는 것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이전에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역겨움 혹은 죄책감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여보, 당신 정말 최고야. 그는 내 손을 잡고 건성으로 토닥였다. 이것만 끝나면 우리 유럽 여행 가자. 좋아요. 나는 온화하고 현숙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몸 챙겨가면서 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응, 자야겠다. 피곤해 죽겠네. 그는 도망치듯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철컥하는 경쾌한 잠금 쇠소리를 들으며 내 얼굴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녹음기는 오늘 아침 그가 출근하기 전에 내가 그의 차 조수석 시트 틈새에 감쪽같이 숨겨두었다. 다른 하나는 서재 책상 밑에 붙여놓았다. 기다림은 길고 잔인한 능지처참과도 같았다. 나는 회사 실험실에서 기계적으로 유화 테스트를 반복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다. 셋째 날 오후
조한결에게서 저녁에 회식이 있어 식사하러 오지 못한다는 메시지가 왔다. 기회가 왔다. 나는 그의 소위 회식이라는 것이 보통 2~3시간이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밤 10시 그의 차가 정확히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나는 베란다에 서서 그가 차 안에서 좋게 10분은 앉아 있다가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10분 동안 뭘 했을까? 채팅 기록을 지웠을까? 아니면 옷매무새를 정리했을까? 그가 집으로 들어와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비상 열쇠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녹음기를 회수하는 과정은 순조로웠다. 내 작업실로 돌아와 헤드폰을 끼고 컴퓨터에 연결했다. 파형이 뛰기 시작했다. 앞부분은 대부분 지루한 도로 소음과 부하 직원과의 통화 내용뿐이었다. 진행 발을 오늘 오후 3시로 옮겼을 때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천천히요. 다른 사람한테 들키겠어요. 그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물컵을 들고 있던 내 손이 세차게 떨렸다. 뜨거운 물이 손등에 쏟아졌지만 나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다. 달콤하고 애교 섞인 의도적으로 아양을 떠는 듯한 그 목소리. 손유리, 나의 재수씨, 조한결의 친동생, 조한솔의 아내. 평소에 나를 보면 형수님, 형수님 하며 피부 관리 비법을 물어보던 그 순진무구한 얼굴의 여자. 나는 위장이 뒤틀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계속 들었다. 걱정 마. 조한솔 그 등신은 지방으로 물건 떼러 갔고 그 아줌마는 회사에서 야근 중일걸. 조한결의 목소리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경박함과 느끼함으로 가득했다. 보고 싶었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오빠. 오빠한테서 좋은 향기 난다. 형수님이 빨래해 준 건가? 그 여자 얘길 뭐 하러 꺼내. 재수 없게. 맨날 실험만 해대서 몸에서 화학약품 냄새나 나는 여자랑 당신이 같아? 이어서 옷이 스치는 소리와 역겨운 키스 소리가 들려왔다. 응, 오빠, 여기서 말고 경비 아저씨한테 들키겠어요. 여기서 해. 차에서 하는 게 더 짜릿하잖아. 그 후 30분 동안은 차마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 이어졌다. 나 혼자 있는 방이었고 내가 성인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리적인 극도의 불쾌감이 밀려왔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5분 동안 헛구역질을 했다. 쓸개즙까지 토해낼 것 같았다. 근친상간. 이 두 글자가 녹슨 쇠갈고리처럼 내 목을 후벼 팠다. 만약 밖에서 만나는 여자였다면 나는 분노하고 역겨워하며 망설임 없이 이혼하고 재산을 나눴을 것이다. 하지만 이건 재수시다. 조한솔의 아내라고. 조한솔은 능력은 평범하고 성격이 다소 유약하고 욱하는 면이 있지만 형인 조한결을 늘 존경하고 따랐다. 아내인 손유리에게는 입에 넣으면 녹을까, 쥐면 부서질까 애지중지하며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런데 조한결의 눈에 친동생은 등신이었고 아내는 아줌마였다. 그는 동생의 존경과 아내의 보살핌을 동시에 누리면서 동생의 아내를 차 안에서 범했다. 차 안의 대화는 계속됐다. 오빠, 당신은 조한솔보다 훨씬 나아요. 그 사람은 3분이면 끝나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리니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손유리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조한결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참, 그 젤 거의 다 썼지? 저번에 너희 집에서 썼던 거. 네, 거의요. 오빠 또 사다 줘요. 그 발열감 있는 거 좋던데. 서재에 반병 남았어. 다음엔 호텔 갈 때 가져가서 쓰자. 집에 있는 그 여자, 요즘 내 서랍을 뒤지는 것 같아서 조심해야 돼. 에이, 그 공부벌레가 뭘 알겠어요. 봤다고 해도 오빠 혼자 쓴 줄 알겠죠? 호호호. 헤드폰 너머로 손유리의 은쟁반 구르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내 귀에는 지옥에서 온 조롱처럼 들렸다. 공부벌레가 뭘 모른다고? 나는 헤드폰을 벗었다. 거울 속에 비친 창백한 얼굴 위로 늑대처럼 날카롭게 변해가는 눈빛의 여자를 보았다. 너희들,
정말 내가 실험만 할 줄 아는 공부벌레인 줄 알았어? 나는 강지윤. 대한민국 최고의 화장품 포뮬러 개발자다. 나는 사람을 죽음보다 못한 고통에 빠뜨리면서도 법의학적 감정에서는 사고나 알레르기로 결론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1000가지는 알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스릴을 좋아하고 러브제를 좋아한다면 내가 소원을 들어주지. 너희들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겠어. 평생 잊지 못할, 서로의 몸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선물을. 나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물기를 닦아낸 뒤 작업대로 돌아갔다. 특수 원료를 보관하는 비밀번호가 걸린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최근 실험실에서 가져온 신형 산업용 접착제 샘플이 있었다. 지속력이 강한 워터프루프 파운데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만든 고분자 중합체 전구체였다. 이 물질의 특성은 아주 흥미롭다. 상온에서는 유동성이 좋은 투명 액체 상태지만 37도 정도의 항온 환경에서 단백질 인체 피부 점막 등과 접촉하면 10분 이내에 비가역적인 교차결합 고화 반응을 일으킨다. 게다가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미량의 산성애칭 성분을 첨가했다. 원래는 공업용으로 절대 인체 점막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나는 비커를 꺼내고 방독면과 니트릴 장갑을 착용했다. 내 연구 인생에서 가장 정밀하고도 가장 미친 조제를 시작했다. 그리고 고순도의 캡사이신 추출액 작은 병을 꺼냈다. 슬리밍 크림을 개발하기 위해 추출한 것이었다. 희석하지 않고 피부에 직접 닿으면 3도 화상의 버금가는 자결감을 유발한다. 나는 접착제와 캡사이신을 정확한 비율로 혼합했다. 조한결이 의심하지 않도록 무해한 증점제와 복숭아향 향료를 소량 첨가해 투광도와 점도를 조절했다. 겉보기에도 냄새를 맡아도 그 수입산 러브젤과 똑같아 보일 때까지 모든 작업을 마친 나는 비커 안에 담긴 투명하고 은은한 복숭아 향을 풍기는 액체를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이건 단순한 러브젤이 아니다. 너희 같은 개만도 못한 남녀를 위해 내가 특별히 제조한 강력 순간 접착제 악마의 캡사이신 오일이다. 10분. 너희가 시작하고 딱 10분만 지나면 이 물건은 너희 몸 안에서 시멘트처럼 굳어 너희를 하나로 용접해버릴 것이다. 동시에 캡사이신이 지옥 같은 자결감을 선사하겠지. 분리하고 싶다고 살점이 찢겨 나가지 않는 한 불가능할 걸. 이것이 바로 배신의 대가다. 금요일 저녁 식사 시간. 조한결이 예상대로 입을 열었다. 여보, 나 주말에 춘천 좀 다녀와야겠어. 투자 프로젝트 답사할 게 있어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올 것 같아. 그는 갈비탕을 떠먹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속셈이 뻔히 보였다. 춘천은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미래에 딱 좋은 장소다. 그래요? 운전 조심하고. 나는 덤덤하게 대답하며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짐은 싸줄까요? 아니야. 옷 두어버리면 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는 황급히 거절했다.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그가 왜 거절하는지 안다. 그의 여행 가방 안에는 분명 남들 눈에 띄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 숨겨져 있을 테니까. 공교롭게도 30분 전 나는 가족 단톡방에서 손유리가 올린 메시지를 봤다. 남편,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주말에 친정 가서 이틀만 자고 올게. 조한솔은 그 밑에 바보같이 댓글을 달았다. 알았어, 여보. 장모님께 안부 전해줘. 내가 데리러 갈까? 손유리, 아니야. 나 혼자 KTX 타고 갈게. 당신은 가게 잘 보고 있어. 완벽한 호흡이다. 한 명은 출장, 한 명은 친정 방문. 실제로는 아마 춘천의 어느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해놓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주말을 보낼 준비를 마쳤을 것이다. 그럼 일찍 쉬어요. 나는 일어나 식기를 정리했다. 조한결은 내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을 보고 눈에 띄게 안심했다. 심지어 오늘 갈비탕 맛있네라며 평소 하지 않던 칭찬까지 했다. 물론 맛있겠지. 내가 너에게 차려주는 마지막 단두대 만찬이니까. 밤 10시. 조한결은 샤워하러 들어갔다.
욕실에서 물소리와 함께 그의 음치 노래가 들려왔다. 나는 소리 없는 고양이처럼 그의 서재로 잠입했다. 그에게는 방어선이었을 잠긴 서랍은 내게는 무용지물이었다. 비상 열쇠는 진작에 복사해 두었으니까. 서랍을 열자 그 짙은 남색의 러브젤 병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내가 특별 제조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를 꺼냈다. 나는 포뮬러 개발자지만 원래 내용물을 전부 버리고 교체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기포가 생기고 이미 파손된 병 입구의 밀봉 상태 때문에 의심을 살 수 있었다. 나는 더 정교한 방법을 선택했다. 먼저 빈 주사기로 병에서 약 50ml의 원래 액체를 뽑아냈다. 그리고 내가 조제한 50ml의 특제 액체를 주입했다. 나는 섞지 않았다. 이것은 위험한 수이자 절묘한 수였다. 미세한 밀도 차이를 이용해 내가 조제한 액체가 병 아래쪽에 가라앉도록 했다. 지난 일주일간 100ml를 미친 듯이 사용한 그들의 빈도로 볼 때 위쪽의 원래 액체는 한두 번이면 동날 것이다. 즉, 만약 그들이 가볍게 맛만 본다면 약간의 발열감만 느끼고 말겠지만 녹음에서 들었던 것처럼 탐욕스럽고 부끄러움도 없이 대량으로 사용한다면 병의 중간 아랫부분까지 짜내는 순간 진정한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러시안 룰렛. 판도는 그들의 생식기다. 이 모든 것을 끝내는 데는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나는 휴지로 병을 깨끗이 닦아 지문이나 액체 방울이 남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디테일을 추가했다. 병뚜껑을 원래보다 아주 살짝만 헐겁게 잠갔다. 그들이 쉽게 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훗날 만에 하나 일이 터졌을 때 밀봉이 제대로 안 돼서 변질됐거나 누가 만진 것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라고 변명할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였다. 모든 것을 마치고 서랍을 닫고 잠근 뒤 서재를 나왔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조한결이 마침 머리를 닦으며 욕실에서 나왔다. 여보, 아직 안 잤어? 그는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심지어 약간의 연민까지 서려 있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서 주말 동안 버려질 이 아줌마가 실로 가련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제 자려고요. 나는 그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주말 잘 보내고 프로젝트 답사도 순조롭게 잘 마치길 바라요. 물론 순조롭겠지. 아주 순조로울 거야. 그는 희죽거리며 웃었다. 내 눈빛에 서린 섬뜩한 의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다음 날 아침 조한결은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섰다. 그가 떠나자마자 나는 청소업체를 불러 집 안팎을 대청소했다. 특히 서재는 구석구석 카페까지 3번이나 청소기로 밀어달라고 부탁했다. 단순히 결벽증 때문이 아니었다. 어젯밤 내가 서재에 들어갔을 때 남겼을지도 모르는 머리카락, 피부 각질 등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기 위해서였다.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커피 한 잔을 타서 베란다에 앉아 아래를 오가는 차들을 바라봤다. 햇살은 따스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춘천에서는 곧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다. 그들의 습관대로라면 호텔에 체크인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쯤이 그들의 활동이 절정에 달하는 시간일 것이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자산관리 앱을 열었다. 지난 1년간 조한결이 나를 경계했지만 집안의 재물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의 자산 상황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내 명의로 된 모든 금융상품을 해지해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혼인재산 빼돌리기가 아니다. 정상적인 부모님 부양 및 채무 변제 행위다. 결혼 전 나는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목돈을 빌려 혼수로 가져왔었다. 이제 그 돈을 갚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조한결 명의의 재산들은 급하지 않다. 그가 폐인이 되고 추문이 터지고 내 앞에 무릎 꿇고 빌 때가 되면 그것들은 어차피 다 내 것이 될 테니까. 시간은 1분 1초 더디게 흘러갔다. 오후 2시 내 핸드폰은 여전히 조용했다. 나는 조금 의아했다.
오늘따라 그들이 이성적이었던 걸까? 아니면 내 약의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걸까? 내가 두 번째 커피를 타러 가려던 순간 따르르릉 귀를 찢는 전화벨 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다. 텅 빈 거실에 울리는 소리는 마치 처절한 비명 같았다. 발신 번호를 확인했다. 조한결이 아니었다. 낯선 지역 번호. 발신지는 춘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내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순진하고 차분했다. 여보세요. 조한결 씨 보호자 되십니까? 여기는 춘천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소란스러웠다. 배경에서는 어렴풋이 살점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조한결 같았지만 인간의 소리가 아닌 것처럼 뒤틀려 있었다. 네,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죠?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했다. 남편분이 큰일 났습니다. 다른 여성분과 하반신에 심각한 화학적 유착 및 화상이 발생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급해서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빨리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뭐라고요? 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유착이요? 다른 여성이요? 의사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은 프로젝트 답사하러 갔는데요. 그 순간 내 연기력은 정점을 찍었다. 아, 지금은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빨리 수술해서 분리하지 않으면 생식기가 괴사하거나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챙겨서 빨리 와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심호흡을 했다.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다고? 내 평생 들어본 가장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이었다. 조한결, 손유리. 나는 꺼진 핸드폰 화면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희들이 그렇게 함께 있고 싶어 했으니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진짜 샴쌍둥이 부부가 되게 해줄게. 나는 바로 나가지 않았다. 먼저 침실로 가 옷을 갈아입었다. 깨끗한 흰 셔츠에 검은 슬랙스. 단정하면서도 초췌해 보이는 차림이었다. 화장도 하지 않고 립밤만 살짝 발라 창백해 보이도록 연출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나는 입을 열자마자 타이밍 좋게 눈물을 흘리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한결 씨가 큰일 났어요. 춘천 병원에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른 여자랑 붙어 있다고. 전화기 저편에서 시어머니는 3초간 말이 없다가 이내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터뜨렸다. 뭐라고? 내 아들이. 아이고, 내 아들아. 나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았다. 자동차 키를 챙겼다. 이제 쇼가 시작될 시간이다. 춘천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나는 차를 안정적으로 몰았다. 카오디오에서는 바흐의 첼로 무반주 모음곡이 흘러나왔다. 낮고 장엄한 선율이 마치 어떤 성스러운 의식의 배경음악 같았다. 내 핸드폰은 계속해서 울렸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동생 조한솔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충격에 빠진 아내를 연기하려면 지금의 나는 정신이 없어 미친 듯이 운전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그들을 안심시킬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게 둬라. 이런 심판을 기다리는 불안감 또한 내가 조씨 일가에 주는 첫 번째 선물이다. 이 시간의 운전. 아무리 안정적으로 운전해도 마음 한구석이 술렁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내 손으로 직접 위선의 가면을 벗겨낼 순간이 임박했다는 흥분과 긴장감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 병원의 상황을 상상했다. 강력 접착제가 인체 단백질과 접촉한 후 수지 같은 딱딱한 덩어리로 빠르게 굳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캡사이신은 접착된 부위에 끊임없이 불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그들은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고 발버둥 칠수록 살이 찢어지는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근육이 경련할수록 접착은 더욱 단단해진다. 이것은 완벽한 형벌 도구다. 내가 춘천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 반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곡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내 아들아, 내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하냐? 어떤 천하에 죽일 년놈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접수 창구 앞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 역시 손발에 힘이 풀린 듯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시동생 조한솔도 와 있었다는 점이다. 아마 부모님의 전화를 받고 온 모양이다. 그는 춘천이 나보다 가까웠기에 먼저 도착한 듯했다. 즉커 조한솔은 머리 없는 파리처럼 응급실 문 앞을 맴돌며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시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의사가 여자랑 붙어 있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대체 누구야? 아직 그들이 그 여자가 손유리라는 사실은 모르는 듯했다. 하긴 지금 손유리의 상태로는 누구를 만날 면목도 없거나 이미 의사가 천으로 얼굴을 가려놓았을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표정을 가다듬었다. 순식간에 엘리트 여성의 냉정함은 사라지고 겁에 질려 눈가가 붉어진 연약한 모습으로 변했다. 아버님, 어머님, 나는 울먹이며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화풀이 대상을 찾은 듯 맹렬하게 달려들어 내 손을 붙잡았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지윤아, 너는 어디 있다가 이제야 오는 거야? 한결이는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차가 막혔어요. 한결 씨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전화로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말씀 안 해주셔서 붙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바보인 척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도 몰라. 들여보내 주지도 않고 안에서 비명만 지르고 있어. 어찌나 처참하게 울부짖는지. 시어머니는 온몸을 떨며 울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녹색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의사가 걸어 나왔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않는 베테랑의 피로감과 함께 숨길 수 없는 경멸감이 서려 있었다. 조한결 씨, 손유리 씨 보호자분 계십니까? 의사의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복도는 순간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조한솔은 배에 멈춰서서 마치 잘못 들은 사람처럼 눈을 크게 떴다. 누구요? 방금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의사는 손에 든 차트를 다시 확인했다. 남자 환자는 조한결, 여자 환자는 손유리, 두 분 다 안에 계십니다. 상태가 매우 위급해서 즉시 분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직이 괴사해서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분은 빨리 서명해 주십시오. 손유리. 조한솔의 목소리는 마치 누가 목을 조르는 것처럼 날카롭고 뒤틀려 있었다. 불가능해요. 유리는 친정에 갔어요. 어떻게 여기에 안에 있을 수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멍하니 입을 벌린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의사 선생님, 혹시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황당한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아내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착오라니요. 환자들 의식은 또렷해서 본인들이 직접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다 말했습니다. 의사는 짜증이 난 듯 소리쳤다. 도대체 서명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시면 책임 못 집니다. 그때 응급실 안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 아파 죽겠어. 살려주세요. 손유리의 목소리였다. 뒤이어 조한결의 분노에 찬 고함이 들려왔다. 입 닥쳐. 함부로 움직이지 마. 내 거 끊어놓을 셈이야? 이 두 번의 외침은 조씨 일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정말 그들이었다. 조한결과 손유리. 형과 재수씨. 소위 프로젝트 답사와 친정 방문이라는 주말에 호텔 침대 위에서 발정 난 들개처럼 뒹굴다가 정말로 붙어버린 것이다. 안 돼. 내가 직접 들어가서 봐야겠어. 조한솔이 갑자기 야수처럼 울부짖으며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려고 했다. 보호자분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막아요. 의사가 소리쳤다. 보안 요원 몇 명이 즉시 달려들어 조한솔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조한솔은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두 눈은 핏발이 서고
이마에는 푸른 힘줄이 솟았다. 입으로는 계속해서 소리쳤다. 유리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유리야, 어서 나와. 시어머니는 손유리의 목소리를 들은 후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2초간 그 자리에 굳어 있다가 눈을 뒤집고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 엄마, 여보. 시아버지가 허둥지둥 그녀를 부축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사는 이 집안의 막장 드라마를 보며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젓고는 그나마 정상적으로 보이는 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조한결 씨 아내분이시죠? 빨리 서명하세요. 더 지체하면 남편분은 고자가 되고 여자분은 자궁도 못 살립니다. 나는 의사가 내민 수술 동의서를 보았다. 빼곡하게 적힌 약관에는 수술의 위험성, 대량 출혈, 감염, 생식 기능 상실, 요도 재건 등이 나열되어 있었다. 모두 내가 정성껏 설계한 걸작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물론 연기였지만 내 이름 강지윤을 서명했다. 서명을 마치고 고개를 들자 반쯤 열린 응급실 문틈으로 침대 위에 기괴하고 뒤틀린 자세로 엉켜있는 두 개의 살덩어리가 어렴풋이 보였다. 그들 위에는 흰 천이 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로 솟아오른 모양과 공기 중에 희미하게 퍼진 피비린내와 복숭아 향료가 섞인 기이한 냄새가 역겨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나는 몸을 돌려 아수라장이 된 조씨 일가를 보았다. 보안 요원에게 제압당한 채 울부짖는 조한소를, 의식을 잃은 시어머니를, 그리고 잿빛 얼굴로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시아버지를 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전례 없는 쾌감이 솟구쳤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여.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렸을 뿐이다. 수술은 4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 4시간 동안 응급실 밖 복도는 그야말로 인간 수라장이었다. 시어머니는 인중을 눌러 깨운 뒤 벤치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 울면서 손유리가 대놓고 시아주버니를 꼬신 여우 같은 년이라고 욕하고, 조한결은 집안 망신시킨 못난 놈이라고 욕하고, 조한솔은 제 마누라 하나 간수 못한 등신이라고 욕했다. 유일하게 나만 욕하지 않았다. 아마도 지금 내가 받은 충격으로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모습이 너무나 가련해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지금 이 낯선 도시에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였으니까. 시부모님은 연로하시고 조한솔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조한솔은 벽에 기대 쭈그려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쥔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음울하고 폭력적인 기운에 지나가던 간호사들마저 피해 다녔다.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기가 손에 쥐면 부서질까 애지중지하던 아내가 어떻게 자기가 가장 존경하던 형과 붙어 먹었는지, 그것도 이렇게 역겹고 심지어는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발각되었는지 말이다. 시아버지는 계속 담배를 피웠다. 간호사에게 3번이나 쫓겨나 복도에서 피우고 돌아올 때마다 온몸에서 담배 냄새가 진동했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나는 헌신적인 며느리, 형수, 그리고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에게 물을 사다 주고 시아버지에게 휴지를 건넸다. 심지어 조한솔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다. 도련님,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사람부터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조한솔이 쌩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형언할 수 없는 증오심이 서려 있었다. 형수님은 밉지 않으세요?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미워하면 뭐해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타이밍 좋게 눈물을 흘렸다. 저는 지금 그냥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그것만 알고 싶을 뿐이에요. 나의 관대함과 인내는 부드러운 칼날이 되어 조한솔의 마음을 더욱 후벼 팠다. 보아라, 똑같은 피해자인데 형수님은 얼마나 품이 있고 대범한가. 그런데 그 천박한 손유리는 조씨 집안의 체면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렸다. 드디어 수술실에 불이 꺼지고 문이 열렸다. 2개의 병상 침대가 차례로 밀려 나왔다.
이번에는 흰 천이 덮여 있지 않았다. 조한결과 손유리는 각각의 침대에 누워 종이처럼 창백한 얼굴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마취는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들의 하반신을 덮고 있는 두꺼운 붕대와 몸에 꽂힌 각종 소변줄과 배액관이었다. 배액관 주머니에는 선홍색 피가 가득했다. 수술은 일단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분리는 됐고요.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땀을 닦으며 말했다. 그의 말투에는 안도감보다는 복잡하고 무거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모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뭐요? 의사 선생님,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달려들며 물었다. 남자 환자 조한결 씨는 의사가 조한결의 침대를 가리켰다. 음낭 피부가 광범위하게 찢겨나갔습니다. 고환은 보존했지만 화학적 화상이 심하고 장시간 허열 상태였기 때문에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도가 손상되어 앞으로 평생 소변 주머니를 차고 생활하거나 2차 요도 재건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기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포기하셔야 합니다. 쿵, 시어머니의 몸이 휘청거리며 또다시 쓰러질 뻔했다. 고자,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던 큰아들이 앞으로 고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럼 유리는요? 조한솔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말투에는 일말의 희망과 함께 악독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여자 환자는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화학액체가 질을 통해 자궁경부까지 침투하여 자궁경부와 내막이 심하게 유착되고 부식되었습니다. 감염이 확산되어 폐혈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자궁과 질 조직 일부를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질입구는 현재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은 불가능할 겁니다. 자궁 절제, 하반신 손상. 이것은 손유리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다시는 엄마가 될 수 없고 심지어는 온전한 여자로 살아갈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이 결과를 들은 조한솔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기이한 웃음소리만 터져 나왔다. 흐흐, 흐흐흐흐. 그는 웃다가 눈물까지 흘렸다. 손유리의 병상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꼴 좋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다. 바람 피우더니 발정 나더니 꼴 좋다. 이제 바람 피울 곳도 없겠네. 하하하. 그의 웃음소리는 텅 빈 복도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주위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며 수군거렸다. 어머, 저 집 무슨 일이야? 듣자 하니 근친상간이래. 형이랑 재수씨가 붙어먹다가 몸이 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서 수술했대. 세상에 그런 막장 드라마가 어떻게 붙은 거래? 무슨 강력 접착제를 러브젤인 줄 알고 썼다나 봐. 소문은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조씨 집안의 체면은 이 순간 완전히 찢겨나가 진흙탕에 처박혔다. 시아버지는 주위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늙은 얼굴이 돼지간처럼 검붉게 변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그가 이제 남들의 웃음거리가 된 것이다. 입 닥쳐. 다들 입 닥쳐. 시아버지가 조한솔을 향해 소리치며 뺨을 후려쳤다. 아직도 집안 망신이 부족하냐. 조한솔은 뺨을 맞고 멍해져 얼굴을 감싸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봤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효과다. 육체의 고통은 시작에 불과하다. 존엄의 파괴야말로 가장 길고 잔인한 고통이다. 그때 제복을 입은 몇몇 사람들이 다가왔다. 조한결 씨, 손유리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경찰이었다. 나는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올 것이 온 것이다. 제가 조한결 씨 아내입니다. 나는 주동적으로 다가가며 떳떳하고 순진한 눈빛으로 물었다. 경찰관님 무슨 일이시죠? 팀장으로 보이는 40대 경찰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각기 다른 표정의 우리 가족들을 훑어보았다. 병원 측으로부터 두 환자가 고의적인 독극물 투입 또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장 잔류물 검사 결과 고농도의 화학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야겠습니다.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독극물 투입이라고요?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누가 독극물을 넣었단 말입니까? 누가 내 아들을 해쳤어요? 경찰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강지윤 씨 되십니까? 화학 관련 업계에 종사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순간 조한소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그의 충혈된 눈에 갑자기 한 줄기 의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경찰에 신문하는 듯한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 네, 제가 화학 포뮬러 개발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런데 경찰관님, 설마 제가 전공자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바람 피우다 다쳤는데 그게 꼭 제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나의 반문은 연약했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다. 경찰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질문입니다. 두 사람을 다치게 한 액체의 출처를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눈물을 글썽였다. 저희는 석 달째 각방을 썼어요. 저는 남편 가방에 손댄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들이 바람 피우다 쓴 물건인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바람 피우다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이것이 나의 방패다. 그 액체가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논리적으로 본처가 남편의 외도를 위해 도구를 제공할 리가 없다. 미치지 않고서야.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은 이성적이지만 상처받고 억울한 지극히 정상적인 여성의 모습이었다.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이 나를 깊이 쳐다본 후 말했다. 그리고 댁에 대한 수색이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나는 흔쾌히 집 열쇠를 꺼내 건넸다. 마음껏 수색하세요. 저도 대체 어떤 악덕 업체가 이런 해로운 물건을 팔아서 제 멀쩡했던 가정을 이렇게 박살냈는지 알고 싶으니까요. 내 연기력에 나 자신마저 속아 넘어갈 뻔했다. 경찰은 두 팀으로 나뉘었다. 한 팀은 병원에 남아 조한결과 손유리가 깨어나길 기다렸고 다른 한 팀은 내 열쇠를 들고 우리 집으로 갔다. 나는 수색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집안 청소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했고 쓰레기는 이미 버려졌다. 실험하다 남은 자투리 재료들은 내 창고에 물론 여러 병들이 있지만 나는 수제 비누와 드라이플라워 표본 만들기가 취미인 포뮬러 개발자다. 집에 각종 접착제, 에센셜 오일, 심지어 기본적인 화학시약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그 특제 러브젤은 병은 원래 제품이었고 내용물 성분은 바뀌었지만 내 지문은 남기지 않았다. 내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면 그건 조한결이 직접 샀거나 그의 착한 재수씨가 가져온 것이 된다. 스릴을 쫓는 사람들은 어떤 삼류 제품인들 못 써보겠는가. 병원으로 돌아오자 조한결과 손유리가 차례로 깨어났다. 마취가 풀리자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다. 중환자실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아 머리가 지끈거렸다. 경찰이 진술을 받으러 들어갔고 나는 보호자 자격으로 옆에서 참관할 수 있었다. 실제로는 내 반응을 살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조한결은 침대에 누워 잿빛 얼굴로 고통과 함께 깊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경찰과 그 뒤에 서 있는 나를 보고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조한결 씨 두 분을 다치게 한 러브젤은 어디서 난 것인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이 물었다. 조한결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집에서 가져온 겁니다. 집 어디서 말입니까? 서재, 서랍이요. 조한결은 말하며 악독하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경찰관님, 저 여자예요. 분명히 저 여자가 한 짓입니다. 저런 짓을 할 수 있는 건 저 여자뿐이에요. 쟤는 포뮬러 개발자라고요. 화학을 알아요.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나는 그가 나를 지목할 것이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의 비난에 나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충격과 경악에 찬 표정을 지었다.
한결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렸다. 내가 당신을 해쳐요? 내가 왜요? 그것도 이렇게 저질스러운 방법으로요? 넌 날 미워하잖아. 너, 나와 유리가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알고 있었지. 조한결이 소리쳤다. 상처가 당겼는지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다. 알고 있었다고요? 나는 냉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당신과 재수 씨가 붙어먹은 걸 진작 알았다면 당신이랑 벌써 이혼했어요. 오늘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을 거고 조 씨 집안 망신을 춘천까지 와서 시키게 두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저지른 죄악으로 그런 삼류 제품 사서 스릴 즐기다가 이 꼴이 나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나의 반박은 논리정연했다. 정상적인 여자가 남편과 재수 씨의 근친상간을 발견했다면 첫 반응은 극도의 혐오감과 함께 폭발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다. 냉정하게 독극물을 조제해 그들을 붙여버리는 그런 짓은 보통 멘탈로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지난 3개월간 내가 보여준 아무것도 모르는 연기는 너무나 완벽했다. 경찰은 나를 쳐다보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조한결을 쳐다봤다. 명백히 나를 무고하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조한결 씨, 당신 아내가 액체를 바꿔치기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경찰이 물었다. 증거라니. 조한결은 말문이 막혔다. 그에게 무슨 증거가 있겠는가? 병은 그 자신이 직접 가져왔고 거기에는 내 지문이 없다. 지난 3개월간 나는 서재 문턱도 거의 넘지 않았다. 병뚜껑이 헐거웠어요. 조한결이 갑자기 기억해냈다. 내가 꺼낼 때 병뚜껑이 좀 헐거웠다고요. 분명히 누가 열었던 거예요. 병뚜껑이 헐거웠다고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당신이 지난번에 쓰고 꽉 안 잠갔거나 유통기한이 지나서 고무 패킹이 낡아서 그런 거겠죠. 한결 씨,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찰도 고개를 저었다. 그 이유가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때 손유리의 병실에 갔던 다른 경찰이 돌아왔다. 팀장님, 여자 환자 손유리 씨는 조한결 씨가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조한결 씨가 이전부터 좀 더 자극적인 것, 발열감 있고 끈적한 걸 써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손유리 씨는 조한결 씨가 쾌감을 위해 일부러 특수 제작된 제품을 사온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좋아, 개싸움이 시작됐다.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손유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을 유혹에 넘어간 피해자로 포장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모든 책임을 조한결에게 떠넘겼다. 그녀의 진술 속에서 조한결은 변태, 통제광, 극도의 자극을 추구하는 미치광이가 되었다. 아니야, 그 미친년이 거짓말하는 거야. 걔가 날 꼬셨다고. 조한결은 손유리의 진술을 듣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그럴 수만 있었다면 말이다. 됐습니다. 경찰이 그들의 싸움을 제지했다. 잔류물은 국과수로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하고 두 분의 구매 기록도 조사할 겁니다.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타인을 무고하지 마십시오. 경찰이 떠나고 병실에는 나와 조한결만 남았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고 기이해졌다.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굴었지만 이제는 온몸에 관을 꽂고 누워있는 이 남자를 내려다봤다. 한결 씨, 아파요? 나는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 듯이 나지막이 물었다. 조한결은 악마를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공포에 질려 쳐다봤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눈앞의 이 여자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너였구나. 정말 너였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윤, 너 정말 독하다. 나는 몸을 숙여 그의 귓가에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독하다고 너희 같은 개만도 못한 남녀가 저지른 짓에 비하면 난 아직 멀었지. 그젤, 쓸만했어? 내가 널 위해 특별히 조제한 작별 선물이야. 마음에 들어? 조한결의 눈이 커지고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을 것이다. 경찰을 다시 부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어서 뱉은 말은 그의 모든 소리를 목구멍 속으로 삼키게 만들었다. 마음껏 소리쳐봐. 네가 소리치기만 하면 내가 지난 몇 년간 네가 횡령하고 탈세한 증거들, 그리고 내 비밀 계좌 자료까지 전부 경찰에 넘겨줄 테니까. 아, 맞다. 너랑 손유리의 더 화끈한 동영상도 백업해뒀어. 감방 가고 싶어, 조 부사장님? 조한결은 순식간에 침대 위에서 흐물흐물한 진흙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내가 정말 그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집안의 재물을 관리한 것은 나였다. 그리고 나는 그보다 훨씬 치밀했다. 너, 뭘 원하는데? 그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간단해. 나는 몸을 일으켜 다시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입 닥치고 이건 그냥 사고였다고 인정해. 그리고 우리 이혼 합의서에 대해 제대로 얘기 좀 해야겠지. 재산 분할 포기. 알지? 경찰의 수색은 효율적이었다. 다음 날 오전에 결과가 병원으로 통보되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왕 팀장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병원 복도 끝 조용한 구석에서였다. 그의 표정은 다소 심각했고 손에는 검사 보고서를 들고 있었다. 강지윤 씨. 댁 창고에서 다량의 화학 원료와 도구들을 발견했습니다. 왕 팀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봤다. 그 중에는 고순도의 캡사이신 추출액과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신형산업용 접착제 전구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살짝 빠르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오해받은 전문직 여성의 당당하고 억울한 표정을 유지했다. 왕 팀장님, 저는 포뮬러 개발자이자 수공예 애호가입니다. 나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앨범을 열었다. 이건 제가 만든 수제 에센셜, 오일 비누, 드라이 플라워 표본, 그리고 제가 개발 중인 신형 자외선 차단제, 샘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그런 원료들을 쓰는 게 당연하죠. 캡사이신은 슬리밍 크림을 만들기 위해 추출한 거고, 접착제는 표본을 고정하기 위해 쓴 겁니다. 왕 팀장은 내가 보여주는 사진들을 보며 내 말에 진위를 가늠하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만 그가 화제를 바꾸며 보고서를 내 앞에 내밀었다. 조한결 씨와 손유리 씨를 다치게 한 그 러브젤의 성분과 댁 창고에서 발견된 원료들의 성분이 99.9%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기가 순간 응고됐다. 이것은 치명적인 증거였다.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나는 제일 용의자가 될 터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치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듯 극도로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일치한다고요? 그럼 그렇지. 나는 심지어 약간 흥분한 듯 허벅지를 탁 쳤다. 어쩐지 요즘 제 물건들이 자꾸 없어지더라니. 그 인간이 가져다 쓴 거였군요. 왕 팀장이 의아한 듯 물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왕 팀장님, 모르셔서 그러는데 조한결 그 사람 좀 변태 기질이 있어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에도 인터넷에서 이상한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무슨 극강의 자극 같은 걸 추구했어요. 예전에도 저한테 그 화학시약들로 성적인 쾌감을 높일 수 없냐고 물어봤다가 저한테 된통 욕을 먹은 적도 있고요. 나는 미리 구상해둔 시나리오를 펼치기 시작했다. 한 보름 전쯤이었나 창고가 뒤져진 흔적을 발견했어요. 표본 만드는 데 쓰는 접착제 병이랑 캡사이신 병 위치가 바뀌어 있었죠. 그때 조한결한테 물었더니 공구 찾느라 그랬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나는 입을 막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세상에, 설마 그 사람이 자극을 위해서 제 원료들을 몰래 가져다가 그걸 조제했다는 말인가요? 미쳤나 봐. 그건 공업용이란 말이에요. 이 해명은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근친상간이라는 더 큰 황당한 전제하에서는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졌다. 재수 씨까지 범하는 윤리관념이 없는 남자가 감각적 자극을 위해
아내의 전문 원료를 몰래 훔쳐 얌의 흥분제를 만드는 것. 그의 막무가내 캐릭터와도 아주 잘 어울리지 않는가? 왕 팀장은 침묵했다. 이 해명은 분명 논리적 허점을 메워주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러브젤 병에 내 지문이 없다는 점이었다. 창고에는 물론 내 지문이 있지만 그건 내가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당연한 것이다. 만약 조한결이 몰래 들어가 가져갔다면, 그가 장갑을 꼈거나 사용 후 닦아냈다면 내가 발견하기 어렵다.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두 번째 연막탄을 던졌다. 손유리일 수도 있어요. 그애 예전에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서 제 작업실 물건들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만약 그 둘이 공모했다면, 이렇게 물을 흐려놓으면 용의자가 나 하나가 아닌 이상, 그리고 조한결이 자업자득했거나 손유리가 가담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경찰은 내가 독극물을 투입하는 것을 찍은 CCTV나 병에 묻은 지문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한 나를 기소하기 어렵다. 왕 팀장은 나를 쳐다봤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처음의 확신은 사라져 있었다. 강지윤 씨, 멘탈이 상당히 강하시군요. 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왕 팀장님, 누구라도 이런 역겨운 일을 겪으면 멘탈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미쳤겠죠. 저는 지금 진실을 밝히고 이혼해서 제 딸아이와 함께 이 집안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왕 팀장은 보고서를 챙겼다.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핸드폰 항상 켜두시고 언제든 소환에 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왕 팀장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내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다.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안다. 조한결이 깨어난 후 경찰이 그를 자업자득으로 의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미친 듯이 나를 물고 늘어질 것이다. 나는 그가 입을 열기 전에 그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아야만 한다. 병동으로 돌아오자 분위기는 아까보다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조한솔은 복도 구석에 쭈그려 앉아 불도 붙이지 않은 담배를 손에 쥐고 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라산 같았다. 시아버지는 의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아마 진료비 문제일 것이다. 이 수술과 앞으로의 치료비는 밑빠진 독이나 마찬가지다. 시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멍한 눈으로 업보다 업보야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시부모님을 무시하고 조한솔에게로 곧장 향했다. 나는 이 집안에서 지금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가장 파괴력이 큰 칼이 바로 조한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도련님, 나는 그에게 물 한 병을 건넸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덥수룩한 수염이 그를 노숙자처럼 보이게 했다. 형수님, 그는 물을 받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유리가 왜 저한테 그랬을까요? 제가 걔한테 못해준 게 뭐 있다고 제 심장까지 다 파줬는데, 남자가 가장 연약하고 자존심에 가장 큰 상처를 입었을 때다. 나는 그의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도련님 탓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타고나길 탐욕스럽게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왜 하필 형이에요? 왜 하필 형이냐고요? 조한솔이 고통스럽게 머리를 쥐어뜯었다. 형은 어릴 때부터 나보다 뭐든 잘했어요. 공부도, 일도. 부모님도 형만 편애했고요. 이제는 내 마누라까지 빼앗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조씨 형제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조한결의 우월함과 강압적인 태도는 늘 조한솔의 마음속에 그늘을 드리웠다. 나는 눈빛을 반짝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사실 제가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메샨더. 조한솔이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녹음이요? 뭘 녹음했는데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꺼냈다. 내가 독극물을 투입하는 부분은 잘라내고 그들의 차한 대화만 남겨둔 편집된 녹음 파일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직접 들어보세요. 대신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시고요.
나는 그에게 이어폰을 건넸다. 조한솔은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꼈다. 몇 분 후, 오빠, 당신은 조한솔보다 훨씬 나아요. 그 사람은 3분이면 끝나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리니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손유리의 그 애교 섞이면서도 악독한 목소리가 조한솔의 귓속으로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그 순간 나는 조한솔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다시 하얗게 질렸다가 자줏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한 남자로서 가장 밑바닥의 존엄성이 짓밟혔을 때의 반응이었다. 바람을 맞은 것도 모자라 간부와 정부에게 별 볼 일 없다, 재미없다, 등신이라는 조롱까지 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 간부가 어릴 때부터 자신을 억눌러온 친형이라니. 아, 조한솔이 갑자기 이어폰을 잡아뜯으며 야수처럼 울부짖었다. 그리고는 내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다행히 예비폰이 있었다. 내가 저것들을 죽여버릴 거야. 저 개만도 못한 년놈들을 죽여버릴 거라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조한결의 병실을 향해 달려갔다. 입구를 지키던 간호사들은 미쳐 날뛰는 조한솔을 막을 수 없었다. 조한결,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조한솔이 병실로 뛰어들었을 때 조한결은 마취가 덜 풀려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다. 살기등등한 동생이 뛰어들어오는 것을 보고 조한결은 혼비백산했다. 한솔아,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네 형이야. 형? 지랄하지 마, 개새끼야. 내 마누라랑 붙어먹으면서 나보고 별 볼 일 없다고? 오늘 내가 똑똑히 보여주지. 내가 별 볼 일 있는지 없는지. 조한솔은 곁에 있던 침대 협탁 위에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집어들었다. 시어머니가 막 받아온 뜨거운 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붕대로 칭칭 감긴 조한결의 하반신을 향해 내리쳤다. 으아악! 돼지 멱다는 소리보다 더 처절한 비명이 병동 전체에 울려 퍼졌다. 뜨거운 물이 갓 봉합한 수술 부위에 쏟아졌다. 그 고통은 방금 전의 캡사이신보다 10배는 더 강렬했을 것이다. 붕대는 순식간에 젖어들었고 피와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빠르게 스며 나왔다. 조한결은 새우처럼 몸을 말고 온몸을 경련하며 눈을 뒤집었다. 쇼크 상태 직전이었다. 멈춰요. 사람 살려. 의사와 보안 요원들이 마침내 뛰어들어와 계속해서 공격하려는 조한솔을 7, 8명이 달라붙어 제압했다. 나도 따라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말리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 뒤에 서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입을 막았다. 조한결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과 조한솔의 그 광기 어린 절망적인 눈빛을 보며 나는 만족했다. 이 칼 정말 잘 빌렸다. 조한결은 이번 일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다. 원래는 조금이나마 기능을 보존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번 가격으로 완전히 폐인이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형제간의 반목과 살인미수,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고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시부모님에게는 그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한 고통스러운 형벌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입구에서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이어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정말로 의식을 잃은 모양이다. 아마 응급실로 실려가야 할 것이다. 조씨 집안은 완전히 박살났다. 조한솔의 난동으로 조한결은 긴급히 다시 수술실로 옮겨져 2차 상처 소독을 받았다. 의사가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마치 초상집에 온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고개를 저었다. 화상으로 인해 상처가 심하게 감염되었고 방금 충격으로 봉합 부위가 모두 터졌습니다. 괴사 조직이 확산되어 폐혈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한쪽 고환을 절제했습니다. 다른 한쪽도 겨우 보존했지만 기능은 없을 겁니다. 즉, 조한결은 완전히 고자가 되었다. 진정한 물리적 의미의 고자. 그뿐만 아니라 요도 손상이 심각하여 그는 남은 평생 소변 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가 한때 자랑스러워하며 온갖 곳에 씨를 뿌리고 다니던 범행 도구는 이제 그의 몸에서 가장 역겹고 거추장스러운 썩은 살덩어리가 되었다. 한편
손유리 쪽 상황도 좋지 않았다. 그녀는 2차적인 폭행은 당하지 않았지만 화학약제의 부식성이 너무 강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협진 결과 자궁은 반드시 전체를 절제해야 하며 질 점막의 중증 화상으로 인해 피부 이식 및 성형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설령 치료가 잘 된다 해도 심각한 흉터와 위축이 남아 그 통로가 거의 폐쇄될 것이라고 했다. 즉, 그녀는 앞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조차 잃게 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복도 벤치에 앉아 막 출력한 이혼 합의서 초안을 들고 있었다. 조한솔은 상해죄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비록 사건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었지만 형사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몇 년은 징역을 살아야 할 것이다. 시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막 깨어난 시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었다. 온조 씨 집안에서 지금 유일한 생존자이자 의사결정권자는 나뿐이었다. 나는 조한결의 병실 창가로 다가갔다. 그는 이미 수술실에서 나왔고 마취가 아직 풀리지 않아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한쪽 고환을 절제해서 그의 가랑이 부분은 움푹 꺼져 보였고 유난히 텅 비고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나는 그를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이것이 대가다. 네가 하반신을 함부로 놀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해쳤을 때 운명은 너의 죄악의 도구를 거두어 갈 것이다. 그리고 썩어 문드러진 것은 그의 육체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명성, 그의 사업, 그의 가정,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그 괴사한 썩은 살덩어리처럼 악취를 풍기며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이미 조한결의 회사 동료와 상사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다. 모두들 무슨 일이냐고 애둘러 물었다. 내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근친상간 고자 같은 자극적인 소식은 병원처럼 입 많은 곳에서 숨길 수 없는 법이다. 아마 내일이면 춘천 재계 전체가 조한결의 빛나는 업적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부사장 자리는 당연히 날아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 것이다. 나는 손에 든 이혼 합의서를 보았다. 조건은 가혹했다. 조한결은 재산 분할을 포기하고 내게 거액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딸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이유는 충분했다. 혼인 중 외도 및 근친상간, 부부 공동 재산 빼돌리기 손유리에게 명품백과 차를 사준 것, 나에 대한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 모든 항목에 대해 철저한 증거가 있었다. 만약 서명하지 않는다면 녹음 파일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은 물론 중혼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할 것이다. 법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를 겁주기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경찰에게 그 독극물은 그가 변태적인 자극을 위해 직접 만들었으며 심지어 손유리를 통제하기 위해 고의로 사용한 것일 수 있다고 암시할 것이다. 명예는 실추되고 몸은 불구해 감옥까지 갈 위기에 처한 페인에게 나와 협상할 카드가 남아있을 리 없다.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조한결이 몸을 움직이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그가 깨어났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옆에 서서 그를 내려다봤다. 지금의 그는 과거의 그 엘리트 남성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척추가 뽑힌 들개처럼 보였다. 깨어났어요? 내가 덤덤하게 물었다. 그는 힘겹게 눈을 떴다. 나를 보고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가 이내 깊은 절망이 자리 잡았다. 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물을 한 잔 따랐다. 하지만 그에게 먹여주지 않고 그의 얼굴 옆 베개에 부어버렸다. 정신 좀 차렸어요, 조 부사장님? 찬물에 놀란 조한결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다. 그는 하반신의 텅 빈 느낌과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내거 아직 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나 없어졌어요. 나는 마치 사과 하나가 없어진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다. 남은 하나도 쓸모없게 됐고요. 축하해요. 이제 하반신 걱정 없이 상반신으로만 일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으아. 조한결이 무너지는 비명을 질렀다. 만약 구속대에 묶여있지 않았다면 그대로 벽에 머리를 박고
자살했을지도 모른다. 소리 지르지 말고 힘 아껴둬요. 나는 가방에서 이혼 합의서를 꺼내 그의 가슴 위에 던졌다. 이거나 서명해요. 조한결은 합의서를 보았다. 재산 분할 포기라는 네 글자가 그의 눈을 찔렀다. 너, 날 죽일 셈이구나.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강지윤, 너 정말 너무하는군. 너무한다고? 나는 냉소하며 몸을 숙였다. 눈빛이 칼날 같았다. 조한결, 내가 내 재수 씨랑 뒹굴 때는 그게 너무하다고 생각 안 했어? 내가 석 달 동안 나한테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재산 빼돌릴 궁리할 때는 그게 너무하다고 생각 안 했냐고? 이제 와서 나한테 너무하다고? 내가 감히? 선택지는 두 개야. 첫째, 서명해. 그럼 내가 마지막 체면은 지켜줄게. 녹음 파일 공개 안 하고 내 회사에 가서 깽판 치지도 않을게. 둘째, 서명 안 해. 그럼 우리 법정에서 보자. 그때는 내가 너 빈털터리로 만드는 건 물론이고 전 국민의 웃음거리로 만들어줄 거야. 감옥에 있는 조한솔이 너를 가만두지 않게 만들 거라고. 선택해. 조한결은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의 빛이 서서히 꺼져갔다. 그는 내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에게는 어떤 저항의 여지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눈을 감았다. 두 줄기 흐린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명할게. 조한결은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 순간 그는 영혼이 빨려나간 껍데기 같았다. 나는 합의서를 챙겨 미련 없이 병실을 나섰다. 하지만 바로 병원을 떠나지는 않았다. 아직 볼만한 쇼가 하나 더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손유리도 깨어났다. 조한결이 고자가 되고 조한솔이 구치소에 갔으며 자신은 자궁을 절제하고 망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손유리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병실에서 미친 듯이 물건을 부수고 소리 지르며 조씨 집안 전체를 저주했다. 다 조한결 그 개새끼 때문이야. 그놈이 날 강제로, 그놈이 내게 약을 탔다고. 그녀는 간호사와 달려온 경찰에게 울부짖으며 자신을 무고한 피해자로 만들려 했다.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는 도덕적으로는 설득력이 없지만 만약 그녀가 강요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여론의 비난을 어느 정도 피하고 심지어 조한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여자의 생존 본능은 정말 대단했다. 하지만 내가 그걸 그냥 둘 리가. 내 손에는 더 자극적인 증거가 남아 있었다. 나는 손유리의 병실 문 앞으로 갔다. 마침 안에서 그녀가 흑백을 뒤바꾸는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관님, 정말이에요. 저는 자의가 아니었어요. 그날 조한결이 큰 고객을 소개해준다면서 저한테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놈이 술에 약을 탔어요. 그리고 그 접착제로 저를 강제로. 흐엉. 젊은 경찰관은 손유리의 처참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는 듯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손유리 씨, 소설을 쓰려거든 좀 논리적으로 써야죠. 나는 차갑게 말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병실 안의 울음소리는 순간 뚝 그쳤다. 손유리는 나를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이불 속으로 몸을 움츠렸다. 눈빛이 흔들렸다. 형수님, 여긴 어쩐 일로? 내가 안 왔으면 이렇게 흥미진진한 막장 드라마를 어떻게 듣겠어요?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비록 하반신은 망가졌지만 여전히 청초하고 가련해 보이는 얼굴을 내려다봤다. 마음속에는 오직 역겨움뿐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의 후반부를 재생했다. 이것은 지금을 위해 특별히 남겨둔 비장의 카드였다. 오빠, 살살. 너무 자극적이야. 조한솔 그 바보는 꿈에도 모르겠지. 유리야, 다음에는 그 새로운 젤 써보자. 인터넷에서 보니까 발열 기능 있는 게 있더라. 좋아요. 좋아. 오빠, 정말 나빠. 녹음 속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다. 그 주도적으로 호응하며 심지어는 도발하는 듯한 말투가 어디가 강요당한 모습이란 말인가. 손유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젊은 경찰관의 얼굴도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동정에서 혐오로 바뀌었다. 이게 당신이 말한 강요인가요?
나는 녹음을 끄고 그녀를 차갑게 쏘아봤다. 손유리 씨, 당신은 염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바보로 아는군요. 아, 아니에요. 그건. 손유리는 횡설수설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다. 이 녹음 파일 전부 백업해뒀어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경찰에 당신의 혼인중 외도, 가정 파괴, 그리고 위증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나는 핸드폰을 흔들며 그녀의 마지막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강지윤 이 미친년, 너 다 알고 있었구나. 일부러 그런 거지. 그 접착제 네가 바꾼 거지. 맞지? 손유리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미친 여자처럼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증거 있어요? 나는 태연하게 반문했다. 경찰도 다 조사했어요. 그건 조한결이 집에서 가져온 거고 당신들 둘이 차 안에서 스릴 넘치는 거 해보자고 상의한 거 녹음 파일에 다 있잖아요. 이제 와서 망가지니까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요? 너? 손유리는 분노에 온몸을 떨다가 상처가 당겼는지 고통에 신음했다. 그만해요. 당신이 지금 걱정해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조한소를 어떻게 마주할지, 당신 부모님을 어떻게 마주할지예요. 나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듣자 하니 당신 부모님이 지금 오고 계신다던데. 만약 그분들이 이 녹음 파일을 들으시면 어떻게 될까? 아마 기절하시지 않을까? 손유리의 동공이 커졌다. 공포가 그녀를 완전히 삼켰다. 그녀의 부모님은 지극히 전통적이고 체면을 중시하는 분들이었다. 딸이 이런 추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면 아마 바로 의절을 선언할 것이다. 제발, 형수님, 저희 부모님께는 제발 들려주지 마세요. 제발요. 손유리가 마침내 무너지며 울면서 애원했다. 내 기분 봐서요. 나는 몸을 일으켜 먼지를 털어내듯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돌아섰다. 이로써 조한결과 손유리, 이 개만도 못한 남녀는 완전히 서로를 등졌고 둘 다 내 소나귀에 들어왔다. 내가 병실을 막 나왔을 때 황급히 달려온 시아버지에게 붙잡혔다. 시어머니는 응급실에서 나왔고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조한결이 재산분할 포기각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에 휠체어를 타고 조한결의 병실로 갔다고 했다. 지금 그들은 나를 심판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조한결의 병실은 분위기가 영안실처럼 무거웠다. 시어머니는 간병인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낀 채 나를 가리키며 욕을 퍼부었다. 강지윤,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우리 조씨 집안이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악독하게 구는 거냐. 재산분할 포기라니. 너는 한결이를 죽일 셈이냐. 시아버지는 옆에서 검은 얼굴로 말했다. 지윤아, 이 합의는 무효다. 한결이가 제정신이 아닐 때 서명한 거야. 게다가 지금 쟤는 불구가 됐어. 한창 보살핌이 필요할 때라고. 네가 아내로서 이럴 때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까지 전부 가져가겠다는 건 법적으로도 말이 안 돼. 나는 평소에는 거만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제는 돈 때문에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이 늙은이들을 보며 실소가 터져 나왔다. 아버님, 어머님,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나는 의자를 하나 끌어와 앉아 다리를 꼬았다. 기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첫째, 조한결은 완전히 제정신인 상태에서 서명했어요. 간호사와 CCTV가 증인이에요. 둘째, 법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 시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조한결은 외도에 근친상간까지 저질렀는데 이게 중대한 과실이 아니고 뭔가요? 근친상간이라니? 그건 사고였어. 그 여우 같은 년이 꼬드긴 거라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억지를 부렸다. 사고라고요? 나는 냉소했다. 그럼 제가 녹음 파일 가족 단톡방에 올려서 친척들한테 이게 사고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볼까요? 네가 감히. 시아버지가 책상을 내리쳤다.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내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저 이미 막다른 길에 몰렸어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죠. 만약 이대로 인정 안 하시면 제가 일을 더 크게 만들 거예요.
어차피 망신당하는 건 제가 아니라 조씨 집안이니까요. 그때 가서 조한결이 춘천에서 계속 버틸 수 있는지, 감옥에 있는 조한솔이 다른 재소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말은 찬물처럼 시아버지의 기세를 꺾었다. 그는 사업가였고 명예를 가장 중시했다. 지금 조씨 집안은 이미 웃음거리가 되었는데 여기서 일이 더 커지면 정말로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시어머니는 강경책이 통하지 않자 회유책으로 돌아섰다. 지윤아. 그녀가 갑자기 울먹이는 목소리로 태도를 바꿨다. 엄마가 네가 억울한 거 안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부부는 정으로 사는 거야. 한결이가 잘못했지만 이제 벌은 충분히 받았잖니. 쟤는 이제 저 꼴로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없어. 네가 이혼만 안 해주면 앞으로 이 집은 다 네가 안주인이야. 우리 늙은이들 노후 자금도 다 너한테 줄게. 그냥 아이를 위해서라도 참아주면 안 되겠니? 도덕적 납치. 한국식 가정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이혼만 하지 않고 불구덩이 남편을 참고 돌보면 당신은 대의를 생각하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나는 그런 것 따위 원하지 않았다. 어머님 주판알 튕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나는 가차없이 그녀의 속셈을 꿰뚫었다. 재수 씨랑 붙어먹다가 고자가 된 남자를 저보고 돌보라고요? 제가 고물상인 줄 아세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라고요? 나는 일어서서 그들을 내려다봤다. 바로 아이를 위해서 저는 반드시 이혼해야 합니다. 제 딸을 거짓, 배신, 근친상간으로 가득 찬 가정에서 자라게 할 수 없어요. 평생 고개도 못 들고 다닐 아버지를 갖게 할 수 없다고요. 이 이혼 저는 반드시 할 겁니다. 돈도 제가 다 가질 거고요. 불복하신다면 법정에서 뵙죠. 말을 마치고 나는 시어머니의 통곡과 시아버지의 분노를 뒤로하고 가방을 들고 나섰다. 문 앞에서 나는 갑자기 멈춰서서 한마디 덧붙였다. 아, 맞다. 조한솔이 조한결을 불구로 만들었으니 이 일은 경찰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작은 아들이 오래 감옥에 있는 걸 원치 않으시면 조한결을 설득해서 합의서를 받아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한결은 조한솔을 죽이고 싶어 할 텐데 이건 두 분이 알아서 잘 조율해 보세요. 이 폭탄을 던지고 나는 유유히 떠났다.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게 둬라. 손바닥도 손등도 다 살인데 지금은 두 살덩이가 모두 썩어 문드러졌다. 그들이 어떻게 잘라낼지 볼만할 것이다. 그 후 며칠간 나는 이혼 수속과 자산 이전 처리에 바빴다. 서명된 합의서와 내가 제공한 녹음 파일, 계좌 이체 내역 등 확실한 증거들 덕분에 변호사는 일을 순조롭게 진행했다. 시부모님이 변호사를 고용해 합의를 뒤집으려 했지만 내가 모든 녹음 파일과 조한결의 세무 문제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하자 그들은 결국 꼬리를 내렸다. 조씨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났다. 조한결은 감옥행은 면했지만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을 잃고 부모에게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다. 성기능을 상실한 후 그의 성격은 극도로 난폭하고 괴팍해져 집에서 물건을 부수고 사람을 때리는 일이 잦아졌다. 얼마 못 가 가사도우미도 그만두었고 아무도 그를 돌보려 하지 않았다. 시부모님은 연로한 데다 큰 충격을 받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큰아들의 타락과 작은아들의 수감 조한솔은 결국 3년형을 선고받았다에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한때는 북적였던 조씨 집안의 대저택은 이제 산송장들의 무덤처럼 적막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손율이었다. 그녀는 퇴원 후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재혼도 불가능해졌다. 친정에서는 집안 망신이라며 문전박대했고 그녀는 어두운 반지하 방에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연명했다. 나중에 조한결을 찾아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조한결이 풀어놓은 개에 물려 쫓겨났다고 들었다. 한때 침대 위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스릴을 쫓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살을 씹어먹고 싶어하는 원수가 되었다.
이것이 인과응보다. 육체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완전한 붕괴,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 내가 처리해야 할 작은 마무리가 하나 남아 있었다. 바로 그 특제 러브젤의 포뮬러였다. 비록 경찰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나는 완벽주의자로서 나를 가리킬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파괴해야만 했다. 나는 퇴사하기 전 마지막 날, 원래 다니던 회사의 실험실에 들렀다. 남은 접착제 전구체는 대용량 폐액 수거통에 부어 다른 화학 폐기물과 섞어버렸고 캡사이신 추출액은 1:0배로 희석해 하수구에 버렸다.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포뮬러 기록을 삭제하고 실험 노트를 파쇄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보안경을 벗었다. 텅 빈 실험대를 보았다. 이곳에서 한때 두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독극물이 탄생했지만 이제는 사라졌다. 마치 존재한 적 없었던 것처럼 오직 조한결의 텅 빈 가랑이와 손유리에 사라진 자국만이 그것이 한때 이 세상에 존재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1년 후 나는 새로 설립한 회사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에 든 와인잔의 레드와인이 매혹적인 빛을 발하며 흔들렸다. 지난 1년 내 삶은 천지개벽했다. 나의 화장품 브랜드 리본레이 번 시리즈는 뛰어난 기술력과 독특한 포뮬러로 시장에서 작은 성공을 거두었다. 나도 대기업의 평범한 연구개발 팀장에서 업계에서 주목받는 미녀 CEO가 되었다. 딸아이도 최고의 국제학교로 전학했고 성격도 훨씬 밝아졌다. 더 이상 조씨 집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눈치를 보던 그 아이가 아니었다. 오늘은 내 30번째 생일이다. 성대한 파티는 없었다. 그저 몇몇 친한 친구들과 내 딸아이만 함께했다. 엄마 생일 축하해. 딸아이가 내 품에 안기며 직접 그린 그림을 건넸다. 그림 속에는 나와 딸, 단둘이서 꽃밭에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머리 위에는 커다란 해가 떠 있었다. 아빠는 없었다. 고마워, 우리 아가. 나는 딸의 이마에 뽀뽀했다.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조한결에 대해서는 딸에게 아빠는 아주 먼 곳으로 치료받으러 갔어. 아주 오랫동안 못 돌아올지도 몰라라고 말해주었다. 딸은 알아들은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했지만 늘 자신에게 차갑게 굴고 핸드폰만 보던 그 아빠를 그리워하지는 않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친구들이 돌아간 후 나는 홀로 화장대 앞에 앉아 향수병 하나를 집어들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특별히 조제한 비매품 향수였다. 탑노트는 쌉쌀한 약초 향과 차가운 금속 향. 내가 실험실에서 보냈던 그 수많은 밤과 그 차갑고 시렸던 결혼 생활을 닮았다. 미들 노트는 강렬한 붉은 장미와 캡사이신. 위험하고 심지어는 약간 고통스럽기까지 한 유혹의 향기. 그것은 복수의 맛이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반격하는 쾌감이었다. 베이스 노트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시더우드와 샌달우드. 모든 것이 끝난 뒤의 평온함이자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뒤의 여유로움이었다. 나는 가볍게 펌프를 눌렀다. 미세한 안개가 손목과 목덜미에 흩뿌려졌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향기 좋다. 이것은 자유의 향기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뉴스 푸시 알림이었다. 속보 춘천 거주 조모 씨, 가정 불화로 만취 상태에서 계단에서 실족, 경추 손상으로 전신마비. 나는 기사를 클릭했다.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나는 한눈에 그것이 조씨 집안의 계단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조한결의 인과응보는 아직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다. 고자가 된 것도 모자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이제는 완전히 마비되었다. 이제 시부모님은 그의 하반신뿐만 아니라 상반신까지 돌봐야 할 것이다. 나는 무표정하게 뉴스를 닫고 핸드폰을 껐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는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 밤바람을 맞으며 두 팔을 벌렸다. 한때 깊은 밤에 울고 정서적 학대 속에서 자책하고 배신에 절망했던 강지윤은 거짓으로 가득 찼던 어제 죽었다. 지금의 나는 강지윤 2이다. 돈, 외모, 아이, 그리고 커리어까지 다 가졌다. 남자는
그저 삶의 조미료일 뿐 필수품이 아니다. 만약 다시 만난다면 나는 실험하듯 정확하게 성분을 분석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유효 성분만 남길 것이다.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그대로 폐액통에 버리면 그만이다. 밤은 부드럽고 별빛은 찬란했다. 나는 와인잔을 들어 이 광활한 밤하늘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구속되지 않기를